옛말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어려워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할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 1년 만에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위는 손님이 아니라 그저 부르면 튀어오는 머슴이자 말대꾸 못하는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이 또 울리고 있습니다. 액정에 뜬 장인어른이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위산이 역류하는 기분이 듭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간을 딱 1년 전 우리가 신혼집을 구하던 그 시점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민지야, 여기 위치는 좋은데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전세금이 좀 빡빡하지 않아? 대출을 더 당겨야 하나? 자기야,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친정집 근처 아파트 있잖아. 거기가 지금 급매로 전세가 엄청 싸게 나왔대.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 장인어른 댁 근처? 거긴 너무 가깝지 않나? 걸어서 10분 거리잖아. 아무래도 처가 식구들이랑 너무 가까우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머, 자기는 무슨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해. 요즘은 처가 가까운 게 최고야. 반찬도 얻어먹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 맞벌이 해서 아기 낳으면 엄마가 봐주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 아들처럼? 그래, 그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같다는 말은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처럼 막 부려먹겠다는 예고장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처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장모님이 김치도 담가주시고 장인어른도 주말에 밥 한 번 먹자며 웃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딱 2달 만에 깨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던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여보세요? 자나? 네, 장인어른.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인데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급한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사우나를 좀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네. 택시 잡기도 애매하고 해서 말이야. 자네 출근하려면 아직 멀었지? 잠깐 나와서 나 좀 태워다 줘라. 네? 사우나요? 지금요? 저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이고, 야박하게 굴지 마라. 여기서 차로 10분이면 가잖아. 갔다 와서 더 자면 되지. 사위가 이럴 때 돕는 거지 언제 돕나? 집 앞에 나와 있을 테니 얼른 차 빼서 와.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아내를 깨웠지만 아내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빠가 태워달래? 그럼 좀 갔다 와. 10분이면 된다며. 아빠 허리도 안 좋으신데 비 맞게 할 거야? 얼른 다녀와, 자기야. 아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떡진 머리에 눈곱도 못 대고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 처가 쪽으로 가니 장인어른이 등산복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고맙다는 말 대신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어이쿠,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비 다 맞았잖아. 그리고 차 안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자네 담배 피우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 담배 끊은 지 3년 넘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눅눅해서 그런가 봅니다. 사우나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 사거리 쪽에 새로 생긴 불가마 있어. 거기로 가. 아, 가는 길에 편의점 좀 들러.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게. 네, 알겠습니다. 새벽 6시에 불려나가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편의점에 들러 바나나 우유까지 제 돈으로 사서 바쳤습니다. 사우나 앞에 내려드리니 장인어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쏙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30분 쪽잠을 자고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품이 났지만 그래도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호구 잡히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은 저를 자차 보유한 5분 대기조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지금 퇴근했나? 마침 잘 됐네. 나 지금 친구들이랑 모임 끝났는데 횟집 앞으로 좀 와라. 술을 좀 해서 운전을 못하겠어. 대리 부르기엔 돈 아깝고 자네 집 가는 길이 아니냐. 장인어른, 저 오늘 야근이라 지금 회사인데요. 출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부르시는 게 빠르실 텐데요. 뭐? 야근? 젊은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미련하게 해?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올 때 우리 집 들러서 쌀 좀 놔두고 가라.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네. 네? 쌀이요? 저 10시에 퇴근하는데요? 아이, 글쎄, 오는 길이라니까. 그냥 문 앞에만 두고 가면 돼. 사위가 신뒀다 뭐하냐? 부탁하네. 뚝.
야근에 시달려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는 길, 저는 처가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우고 20kg 쌀포대를 어깨에 맨 채 엘리베이터 없는 3층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현관 앞에 쌀을 쿵 내려놓는데 안에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더군요. 벨을 눌러 인사라도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오니까 아내는 마스크팩을 붙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왔어? 어우, 땀 냄새. 씻고 와.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쌀 가져다 놨다며. 고생했어. 아빠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못 들잖아. 자기가 사인호를 톡톡히 하네. 민지야, 나도 오늘 회사에서 엄청 힘들었어. 야근하고 오는데 쌀까지 나르니까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장인어른, 퀵서비스나 배달시키시면 되잖아. 왜 굳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어머,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가족끼리 돕는 게 그렇게 억울해? 배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믿으니까 시키는 거지. 남한테 시키겠어? 자기는 속이 왜 이렇게 좁아? 아내의 논리는 늘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빠가 편찮으시니까, 돈 아까우니까. 모든 명분은 저를 착취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저는 순식간에 효심 없고 속 좁은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길들여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병원 셔틀, 퇴근길에 마트 셔틀, 주말에는 낚시터 픽업. 제 차의 주행거리는 미친 듯이 늘어났고 기름값은 제가 감당해야 했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질의 형태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노동 착취를 넘어 이제는 경제적인 착취가 시작된 겁니다. 회사에서 한창 회의 중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확인해보니 역시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 뒤 또 올립니다. 또 거절. 그러자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카톡, 카톡. 부장님의 눈초리가 매서워졌고 저는 죄송하다는 눈짓을 보내며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급한 일이라 싶어 열어본 카톡창에는 난데없는 인터넷 쇼핑몰 링크가 3개나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인어른의 메시지. 장인어른, 이거 3개 주문 좀 해줘. 홈쇼핑보다 여기가 싸다네. 주소는 우리 집으로 하고. 내가 인터넷 결제를 할 줄 몰라서 그런다. 홍삼 세트, 안마기, 그리고 고급 등산 양말 세트. 합쳐서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의 중이라 답장을 못했더니 곧바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왜 답이 없어? 바빠? 품절되기 전에 빨리 해야 하는데.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숨기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끝나고 해드릴게요. 라고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니 부재정 전화가 5통이나 와 있더군요. 전화를 걸자마자 대뜸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야, 너 무슨 회의를 10시간씩 해? 그 사이에 품절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부탁한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회의여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제해 드릴게요. 그런데 장인어른, 이거 금액이 좀 되는데 제가 일단 제 카드로 긁으면 나중에 보내주시는 거죠? 참나. 야, 이서방, 너 지금 나한테 빚독촉하냐? 내가 떼먹을까 봐 그래? 사위가 장인한테 선물 하나 사주는 셈 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10원 단위로 받아내야겠어? 아니, 선물이면 제가 사드리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겠죠. 이건 장인어른이 필요하신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저번 달에도 낚싯대 사드리고 돈 못 받은 거 아직 할부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서 원. 일단 결제해. 내일 보내줄 테니까. 아님 민지한테 달라고 하든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짠한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미친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쇼핑몰 링크 사건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결제 금액은 묘하게 입금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들어오길 일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카카오톡은 장인어른의 쇼핑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가의 홍삼이나 엄마기 같은 특별한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품목은 기상천외해졌습니다. 최저가 쌀 20kg, 1+1 휴지 세트, 등산용 양말, 심지어는 장인어른이 쓰시는 남성용 사각 팬티까지.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는 건 장인어른의 취미였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배송 현황을 보고하는 건 제 의무였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돈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여보세요? 이서방, 방금 내가 보낸 링크 봤어? 그거 낚시조끼인데 지금 타임세일이라 3만 원이나 싸게 판대. 품절 임박이라니까 얼른 결제해. 네. 링크 확인했습니다. 89,000원이네요. 지금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지난번에 주문하신 등산화랑 홍삼값 35만 원 아직 안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것까지 하면 40만 원이 넘습니다. 아, 참 깜빡했네. 늙으면 자꾸 까먹어.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그 참 사위가 돈거리기는. 은행에 펴서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잠시 후 은행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액 30만 원, 청구 금액은 44만 원인데 14만 원이나 빈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혹시 실수하신 건가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방금 입금 확인했는데요. 3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총 금액이 44만 원인데요. 14만 원 덜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냥 좀 넘어가라.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딱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자네, 저번 주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얻어 먹었지? 갈비찜 맛있게 먹더만. 그거 밥값 냈다고 쳐. 사위가 장인한테 밥 한 끼 산셈 치면 되지. 뭘 그걸 꼬치꼬치 따져? 자네 혈액형이 A형인가? 왜 이렇게 소심해? 밥값이요? 그날 갈비찜 고기 질기다고 장모님이 거의 버리다시피 한 거 제가 억지로 몇 점 먹은 게 다인데요. 그걸 14만 원어치 밥값으로 퉁치시겠다니요? 기가 막혔지만 따져 물으면 또 쪼잔한 놈 취급을 받을 게 뻔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퇴근 후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민지야,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쇼핑몰 결제 셔틀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까지 떼먹으셔. 오늘 14만 원 덜 주신 거 알아? 지난달에도 5만 원, 지지난달에도 3만 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떼인 돈이 벌써 50만 원이 넘어가. 나 이거 못 참아. 자기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떼먹다니. 우리 아빠가 무슨 사기꾼이야? 그리고 50만 원? 자기는 그걸 엑셀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었어? 진짜 소름 돋는다. 어떻게 가족끼리 돈 계산을 그렇게 칼같이 해? 소름? 내가 소름 돋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잖아.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물건을 대신 사주고 돈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 거 뻔히 알면서 이러시는 거 너무하시잖아. 당신이 중간에서 말 좀 해. 제발 나한테 쇼핑 링크 좀 그만 보내시라고. 아빠가 늙어서 인터넷 결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사위가 돼서 장인어른 용돈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 친구 남편들은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척척 드린다더라. 겨우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생색은 더럽긴 해네 진짜. 쪼잔해서 못 봐주겠어. 아내는 오히려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덩그러니 남겨져 제가 정말 쪼잔한 인간인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저인데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가스라이팅. 하지만 이 지옥은 집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대리기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 이서방, 자네 오늘 쉬지? 나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는데 내 차가 지금 정비소에 들어가서 말이야. 자네 집 좀 큰 거잖아. SUV니까 짐 싣기 딱 좋겠네. 우리 집 앞으로 9시까지 와라. 친구 2명도 같이 태워야 하니까 자리 싹 비워두고. 장인어른, 저번 주말에도 제가 모셔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저도 좀 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 차는 낚시용 트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싣고 가신 생선 비린내가 아직도 안 빠져서 세차비가 10만 원 들었어요.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내가 내 차 기름값 아끼려고 그러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친구들이 자네 차 좋다고 칭찬 많이 해.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어른들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찝찝.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알았어. 싫으면 관둬. 내가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할 테니까. 장인어른은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아내의 전화가 불을 뿜었습니다. 자기 미쳤어? 아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빠가 혈압약 찾고 난리야. 낚시 한 번 태워다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진짜 이기적이야. 빨리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모시러 간다고 해. 지금 당장. 결국 저는 또 졌습니다. 아내의 닭달과 장인어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밀려 저는 황금 같은 주말 아침에 SUV를 몰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그 친구분들은 제 뒷자리에 흙 묻은 등산화를 신고서 탑승했고 낚시 장비들을 구겨 넣으며 제 차 시트에 흠집을 냈습니다. 어이구, 이 박씨 사위가 참 착해. 주말에 이렇게 기사 노릇도 하고 말이야. 우리 사위는 콧대가 높아서 얼굴 보기도 힘든데 부러워 죽겠어.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좀 끔찍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오라 가라 하면 군소리 없이 달려오는 친구야. 자, 이서방 출발해. 강원도 화천으로 쏴! 룸미러로 보이는 장인어른의 표정은 의기양명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사위를 마음대로 부리는 권력을 과시하며 어깨가 으쓱해진 모습.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아니라 장인어른의 성공한 인생을 전시하는 트로피이자 무료 봉사자라는 것을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다들 화장실에 가고 저 혼자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장인어른이 다가오셨습니다. 지갑을 꺼내실 줄 알았습니다. 이서방. 내 친구들도 커피 한 잔씩 해야지. 자네가 센스 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4잔 쫙 돌려라. 아, 그리고 호두 과자도 좀 사고. 나는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려서 말이야.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차 키는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지갑을 두고 내렸다는 건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친구들 보는 앞에서 장인 망신을 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커피값만 2만 원, 호두 과자까지 만 원. 제 용돈은 이렇게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했고 뒷자리 상전들은 코를 골며 주무셨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국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며 연신특보를 내보내고 있었고 창밖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회사 연간 감사가 시작되는 전날이었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신경이 곤두선 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고 저 역시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모니터에 코를 박고 엑셀 데이터를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던 시각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하며 침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장인어른.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감사 준비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서방, 나야. 여기 시장통에 있는 순댓국집인데 말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가 안 잡히네. 카카오 택시인가 뭔가도 다 배차가 안 된대. 자네가 좀 데리러 와라. 네? 지금 거기로 오라고요? 장인어른, 지금 밖을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그리고 저 지금 회사라니까요. 내일부터 감사라서 오늘 이거 다 못 끝내면 저 집에 못 가요. 아니, 잘릴 수도 있다고요. 야, 임마. 회사가 중요해, 장인이 중요해. 내가 지금 비 맞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감사? 그따위께 대수야? 내가 늙은이 혼자 이 빗 속에 서 있어야겠냐? 너 차 있잖아. SUV라서 빗길에도 끄떡없다며. 얼른 튀어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콜택시 웃돈 얹어서 불러드릴게요. 아니면 민지한테 연락해보세요. 저 정말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른의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죄책감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장인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저기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는데 1분 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설마 걱정돼서 남기신 건가? 아니면 택시 탔다고 하시려는 건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장인어른의 고함 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끊어? 내가 오라면 오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토를 달아.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내가 내 딸 좋았더니 아주 상전이 다 됐어. 어? 야, 이현수, 너 잘 들어. 우리 집에서 아들 노르고 못할 거면 당장 이혼해. 어디서 머슴만도 못한 놈이 들어와서 집안 물을 흐려.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네 회사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각오해. 뚝!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새끼, 머슴만도 못한 놈, 그리고 이혼하라니요. 제가 들은 게 현실 맞나 싶어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무슨 소리 못 들었나 눈치를 살폈지만 다행히 제 이어폰 속에서만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와장창 태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 가족이니까 참자고 되뇌었던 합리화, 아내를 봐서 견디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도 모른 채 새벽 2시에야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보였습니다. 자기 왔어? 늦었네. 아까 아빠가 전화 와서 엄청 화내시더라. 자기가 아빠 전화 끊었다며? 왜 그랬어? 노인네 빗속에 세워두고 마음이 편해? 결국 내가 택시 불러서 보내드렸잖아. 택시비 5만 원이나 나왔어.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걱정은커녕 타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 아내 앞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머슴만도 못한 놈, 그리고 이혼하란다.
적나라한 욕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이런 쌍욕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끝난 후 아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녹음한 거야? 자기 진짜 무섭다. 아빠가 술 드시고 홧김에 한 소리잖아. 비도 오고 춥고 서러워서 그러신 거지. 진심이겠어? 이걸 굳이 녹음까지 해와서 나한테 들려주는 의도가 뭐야? 나보고 어쩌라고. 뭐? 술 드시고 홧김에라고? 민지야, 너 지금 저 내용 안 들려? 나보고 개새끼래. 머슴만도 못하래. 그리고 이혼하란다? 이게 술주정으로 넘어갈 말이야? 나 네 남편이야. 장인어른 종놈이 아니라고. 누가 종놈이래? 아빠는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대하신 거야. 아들이니까 화도 내고 욕도 하는 거지. 남이면 그렇게 하시겠어?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잘못했잖아. 어른이 오죽 급하면 불렀겠어? 회사 일이 대수야?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 걸 융통성 없이 구니까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왜 자꾸 일을 키워?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놈의 아들 타령.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하게 대한다는 명목하에 온갖 잡리로 시키고 돈을 뜯어내고 이제는 인격 모독까지 하는데 아내는 그걸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벽이랑 대화해도 이것보단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 눈엔 내가 융통성 없는 놈이고 장인어른은 사랑 넘치는 아버지구나. 알았어. 장인어른 말씀대로 해드려야지. 아들 노릇 못하면 이혼하라셨으니까 그 소원 들어드려야겠네. 뭐? 이혼?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욕 한 번 들었다고 이혼 소리가 나와? 당신 가장이잖아. 남자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나가서 바람 쐬고 머리나 식히고 들어와. 어디서 가짜는 협박질이야? 아내는 끝까지 저를 비난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힌 안방문을 보며 저는 1년 동안 참고 버텨온 제 결혼 생활이 시궁창에 처박혔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지킬 가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노트북, 그리고 장인어른이 보냈던 수많은 갑질 문자와 계좌 이체 내역이 담긴 휴대폰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차라리 빗속이 저 집구석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100년 손님의 가면을 벗고 청구서를 든 채권자가 되어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딱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제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0통, 장모님의 문자 폭탄, 그리고 장인어른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까지.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시간 동안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지난 1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수많은 대리운전 영상, 통장 입출금 내역에 찍힌 쇼핑몰 결제 흔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의 폭언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들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상담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시던 박 변호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이고, 선사님. 가져오신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네요. 이 엑셀 파일은 뭔가요? 장인어른 대리결제 미수금 현황? 와, 날짜랑 금액 품목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네, 변호사님. 아내가 하도 저보고 쪼잔하다고 해서 제가 진짜 쪼잔한 게 뭔지 보여주려고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장인어른이 저한테 대신 결제하게 하고 안 준 돈이 총 230만 원입니다. 5천 원, 만 원 단위로 떼먹으신 건 아예 적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건 차량 운행 일제인데 제 차 주행거리의 70%가 처가 식구들 픽업하는 데 쓰였습니다. 세상에. 이건 뭐 사위가 아니라 전속 비서나 다름없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녹음 파일입니다. 아들 노릇 못할 거면 이혼해라. 머슴만도 못한 놈. 이 발언들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게다가 아내분 반응이 더 문제네요. 남편이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보호해주기는커녕 속 좁은 놈 취급을 하며 2차 가해를 했잖아요. 이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처가와 아내분에게 100% 있습니다.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아주 세게 들어가도 될 사안입니다. 변호사님의 승산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지난 1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 작성을 의뢰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회사 앞 카페에서 봐. 할 말 있어. 라고요. 카페에 도착하니 아내는 팔짱을 낀 채 뾰로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다다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현수, 너 진짜 가출이냐?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황당해 하시는 줄 알아?
사위가 돼가지고 집 나가서 연락 두절되면 다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아빠 지금 화 많이 나셨는데 네가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신대.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빌어? 잘못은 장인어른이 하셨고 네가 했지. 나는 피해자야, 민지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또 그 소리.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래, 아빠가 말 좀 심하게 한 거 인정해. 근데 어른이잖아. 자식된 도리로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면 평화로운 걸 굳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서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들어야겠어? 너 우리 집 무시해? 우리 집이 우스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 대접을 받는 거야. 그리고 자식된 도리? 나는 장인어른 자식이 아니야. 네 남편이지. 너는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생 부모님 꼭두각시를 살 거야. 자, 이거 받아.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노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뭔데 이게? 반성문이라도 써왔어? 소장? 이혼 소장? 야, 너 진짜 미쳤어?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법원을 들먹여? 장난? 내 눈엔 지금 네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그 안에 내용 꼼꼼히 읽어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분할 신청서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종이 한 장 더 봐봐. 그게 진짜 핵심이니까. 이게 뭔데? 청구서? 미지급 결제 대금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보상 청구? 야, 너 진짜 돈 때문에 이래? 이깟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너 거지야? 거짓 취급은 너희 집안이 나한테 했지. 밥 한 끼 사준답시고 불러내서 내 카드로 긁게 하고 기름값 한 푼 안 주면서 기사 노릇 시키고. 내가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노동을 공짜로 여긴 그 태도가 역겨워서 그러는 거야. 저 청구서에 적힌 금액 10원 하나 안 빼고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위자료? 장인어른이 나한테 쌍욕하신 거 그거 하나당 100만 원씩 청구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너 진짜 돌았구나?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이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거 이 일도 아니야. 당장 이거 찍고 없던 일로 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또 장인어른한테 일러서 욕하기 시킬 거야? 전화해. 지금 당장 하라고. 나도 이제 안 참아. 스피커폰으로 해봐. 제 서슬퍼른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장인어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고성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민지야. 그놈 만났냐? 그 싹퉁머리 없는 자식 지금 어딨어? 당장 바꿔. 내가 쫓아가서 다리를 몽둥이로 분질러 놓을 테니까. 아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혼 소장을 그리고 아빠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서까지. 뭐? 이혼? 돈? 하! 이 미친놈의 기어이 갈 때까지 갔구만. 야, 이현수, 너 거기 딱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감히 누구한테 소장을 들이밀어? 내가 너 그 회사 못 다니게 만들어버릴 거야. 알았어?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테이블을 쳐다봤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아내의 손에서 뺏어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십시오, 장인어른. 오셔서 또 욕하시고 행패 부리시면 그것도 증거로 추가해서 위자료 더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요? 찾아오세요. 오시는 순간 업무 방해죄로 경찰 부를 겁니다. 이제 저는 장인어른의 사위가 아니라 장인어른을 고소한 소송 당사자입니다. 법정에서 뵙죠. 뚝! 저는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항상 져주고 맞춰주던 순한 남편이 눈 하나 깜빡 감고 아버지를 들이받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가족이었던 시간들은 다 가짜였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 변한 건 내가 아니야. 너희 집안이 내 인내심을 바닥내버린 거지. 가족? 머슴 부리듯 부려먹고 필요 없어지면 욕하는 게 가족이면 난 그런 가족 사양할게. 앞으로 연락은 내 변호사 통해서만 해. 사적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야, 이현수, 거기 안 서! 라고 소리치는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1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제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가정법원 가사조정실학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아내 그리고 제가 마주섰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장인어른은 정말로 제 회사에 찾아오려다 변호사님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경고장을 받고서야 멈췄습니다.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다가 제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및 협박죄로 고소장을 추가하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기일. 장인어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야, 이현수, 너 아주 독하기 독한 놈이구나.
네가 감히 나를 법정에 세워? 내가 네 장인이야. 하늘 같은 어른한테 고소장을 날려?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장인어른, 아니 조정 상대방 박씨 어르신. 말씀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기 법원입니다. 여기서도 소리 지르고 협박하시면 조정 결렬되고 바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그날 밤 녹음 파일 원본 스피커로 크게 틀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이 건방진 자식이. 민지야, 너 뭐하고 있어? 네 남편이라는 놈이 네 아비한테 협박질을 하는데 보고면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빠, 제발 좀 조용히 해. 변호사님이 아빠가 여기서 화내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했잖아. 현수 씨, 아니 여보,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빠가 사과하신대잖아. 그냥 좋게 합의하고 취하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중간에서 잘할게. 응? 저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1년 전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호소할 때는 콧방지도 안 끼던 사람이 이제 와서 비굴하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그 모습이 애처롭기는커녕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지야, 늦었어. 이미 버스는 떠났고 나는 네가 알던 그 호구 이현수가 아니야. 그리고 사과? 장인어른 표정을 봐. 저게 사과하러 온 사람 얼굴이야? 그냥 똥 밟아서 재수없다는 표정이잖아. 나는 돈으로 보상받을 거야. 감정적인 사과는 필요 없어. 곧이어 조정위원들이 들어오고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대로 살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위한테 밥 좀 얻어먹고 심부름 좀 시킨 게 무슨 죄냐며 억울해했고 저는 묵묵히 준비해온 엑셀 파일과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조차 혀를 내둘 정도의 방대한 갑질 증거였습니다. 특히 제가 10원 단위까지 정리한 미지급 대리 결제 내역서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장인어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진짜 쪼잔하게 5,000원, 10,000원짜리까지 다 적어놨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저까지 돈 안 줘서 이 사단이 났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까지 돈 안 주셔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피 같은 월급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줄게라고 하시고는 잊어버리신 척 넘어가려 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저는 다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돈 전부 정산해 주십시오. 위자료 3,000만 원의 재산 분할 그리고 미지급금 230만 5천 원. 일시불로 입금 안 되면 합의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장인어른의 포원과 부당한 대우가 명백했기에 위자료는 제가 청구한 금액 거의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쾌했던 건 조정조서에 피신청인 장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돈 물품대금 230만 5천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박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러워서 준다. 더러워서 줘. 야, 계좌 불러. 내 눈앞에서 당장 보내줄 테니까 다신 내 눈앞에 뛰지 마. 장인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켜고 돈을 이체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입금 완료 알림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1년 동안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하지만 비꼬는 말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진작 이렇게 주셨으면 좋았는데 법원까지 와서 드리게 해서 송구하네요. 아, 그리고 쇼핑몰 링크는 이제 본인이 직접 즐겨찾기 해두시고 결제 배우세요. 세상에 공짜 비서는 없습니다. 여보, 진짜 갈 거야? 이렇게 끝낼 거야? 나 아직 자기 사랑해. 우리 좋았던 적도 있잖아. 내가 아빠 안 보고 살게. 우리 둘만 멀리 가서 살면 되잖아. 제발. 저는 아내를 뒤로 하고 법원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라고 저장된 번호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1년의 지옥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낚시 장비도 쌀포테도 장인어른의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의 공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지 않고 무작정 해안도로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듣기 좋았습니다. 백년 손님, 웃기는 소리. 사위는 손님이 아닙니다.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룬 존중받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돌아설 수 있습니다. 230만 5천 원. 제가 돌려받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구겨졌던 제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비서도 기사도 아닌 온전한 이현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